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 30대가 가장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나왔죠? 그 20, 30대가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목소리가 자주 흘러나오죠. 이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전염병과 관련된 피해라서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코로나19가 복지 혹은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과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자주 들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적정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그 적정선을 어떻게 찾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환곡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환곡제도. 그렇죠. 세금으로 거둔 곡식의 상당량을 딱 저장해 놓고 백성들한테 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게 규모를 보면 세종 5년인 1423년에 100만 석이고요. 그리고 1445년에 270만 석이 넘었다 이래 하고요. 네. 18세기 후반에는 1000만 석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숫자가 감이 잘 안 와서 이게 어떤 규모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편했겠죠. 근데 예. 문제는 해마다 곡식과 종자를 빌릴 수 있게 되니까 백성들의 어떤 자생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좀 안일해지는구나. 예, 백성들이 곡식을 가을에 모두 먹어버리고요. 보면 이제 관에서 주는 항목만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주 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한 개 군을 조사한 거죠. 네. 스스로 종자를 준비한 농가가 단 2가구였고요. 어머나. 그 양이 60석이 전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을 좀 지니까 아예 그냥 주겠거니 하고 아예 준비를 안 하는군요. 그렇죠. 참 그 사극에서도 왕들이 골머리 앓는 그런 장면들 자주 나오는데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통계학 같은 게 있었으면은 좀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적절한 통계치를 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없었가지고 뭐 그랬겠지만은. 그렇죠. 분명히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런 관에서 하는 환곡제도 말고 네. 조선시대에 사회적 안전장치 같은 게 그런 기관이 없었을까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군데가 나왔습니다. 그 장소나 어떤 기관이 절과 산입니다. 절과 산? 우선 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옛말에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요즘도 쓰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이러면서.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집도 절도 없다 그러지? 집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왜 절도 없이라는 말을 쓰지 그랬었거든요. 예, 제가 사전을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천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노숭이라는 분이 6년간 경상도 기장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거든요. 네. 이 책에 송세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2-3살 무렵에 서울의 거리에 버려진 사람인데 경남 사람이 서울에 나들이를 갔다가 애를 발견하고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을 나와서 절로 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그냥 돌을 닦은 게 아니고요. 집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천 양을 모았고요. 나중에는 속세로 내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안 가서 아내가 죽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또 다시 절로 들어갔습니다. 좀 이렇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속세를 버리고 절로 떠나가지고 좀 불도에 심취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송생한테 왜 절로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속세보다 승려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딱 10년 동안 집신을 삼았거든요. 예. 돈을 크게 벌어서 다시 속세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재밌다. 이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강에 다리를 놓아줬을 정도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하거든요. 우와. 근데 지금도 그 다리가 남아있대요, 그 지역에. 우와.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98세까지 부자 소리를 들으면서 장수했습니다. 놀라운데요. 도대체 집신을 어떻게 삼았길래 그게 그렇게 부자가 될 정도로 98세까지 부자가 될 정도로인지 집신 삼기 기술의 위상이 좀 대단했나 보죠, 그때는? 그것도 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정약용에서 목민심서에 이 토정 이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고을 사또가 된 후에 큰 집을 지어서 소위 빌어먹는 백성을 다 모아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수공업을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손재주가 없는 사람한테 볏집을 줬습니다. 그 집신을 삼으라고요. 네. 그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조선 후기의 문신 이근창이 쓴 명리당집에는 언뜻 히키코모리 같은 집신 장인도 등장합니다. 한 노인이 그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30년 동안 집에 직거하면서 집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근창이 맞은편 집에 살았는데 이 집신 노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진입 장벽이 높은 직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집신을 삼아서 어떻게 부자가 됐을지 저는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니트족이 44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집신 삼기처럼 누구나 자본이 없이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 가능성까지 있는 직업이 지금 이 시대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네. 나중에 찾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못 찾으셨군요. 예. 예. 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네. 집신 만들기도 싫고 절에 들어가 살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있습니다. 산입니다. 직업은 나무꾼입니다. 그냥 산? 예.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죠. 나무꾼은 이 조선시대에 등장했거든요. 네. 인간에는 나무를 못하도록 해서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나무꾼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대동법 보급에 힘쓴 김육도 한때 나무꾼 생활했습니다. 그 나무하는 틈틈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겠죠.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나무꾼 분야의 주인공은 정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춘영이라는 사람이 노비였습니다. 노비. 예, 정초부 이렇게 불렀는데 초부가 땔감을 구해오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 땔감 구해오는 노비였군요. 예. 그러니까 노비인데 이제 나무꾼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분이 낮에는 나무를 하고요. 밤에는 주인이 책 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일에 비해서 나무를 해오는 일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글을 익혔고요. 나중에는 주인 집 아들들에게 시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 주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이분이 노비 해방된 거죠. 정치인은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초청을 받는 인사가 됐지만 죽을 때까지 나무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를 뭐 그렇게 잘 썼다고 하는데 이분의 인생 자체가 시 같아요. 그렇죠. 예. 놀라운 이야기죠. 네. 조선시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통하던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정할 일 없으면 집신 삼고 살면 되지 뭐. 아니면 나무나 하고 살지 뭐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렇죠. 하찮은 재주지만 또 부자도 될 수 있었고 그쵸, 열심히 그쵸. 하면. 예. 근데 이게 좀 복지와 창업이 결합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조선시대 분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사람이 밑바닥까지 갔을 때도 내가 좀 뭔가 살아갈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훨씬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 직업, 공간, 절이든 산이든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이 진짜 신선합니다.